성탄 아침입니다. 뉴스공장 하루알바 강원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약자를 위로하고 그들 편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아픈 자를 치유했습니다. 요즘 말 같지 않은 말이 난무합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와 싸웁니다. 온갖 혐오와 저주의 말이 어지럽게 춤춥니다. 갑질 발언, 아님 말고식 주장, 말이 칼이 되어 서로를 상처내고 가릅니다.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하던 시절, 신목이 금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하면 모난돌이 되고 정맞던 시대였습니다. 이젠 마음껏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나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간 야 시끄럽다. 차라리 말 없던 시절이 좋았다고 할까 걱정입니다.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할까 두렵습니다. 말은 많아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말이 살아나야 합니다. 부패, 비리, 농단, 권위주의, 비상식과 비이성주의는 말 없는 사회에 기생합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말, 억눌린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거짓을 이기는 진실한 말, 갈등을 극복하고 대화 타협을 이루는 공존과 관용의 말, 그런 말다운 말이 간절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강원국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거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직접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영광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예고하면서 뭐 대단한 분이 나온다고. 대단한 분이시죠. 저는 그거 듣고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욕들을 하고 계실지 뭐 정우성이 나오나 유시민 장관이 나오나 그랬는데 하찮은 강원국입니다. 대통령의 글쓰기와 회장님의 글쓰기 그리고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까지 내셨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시다니요. 하여튼 오늘 우리 김은지 기자님만 믿고요. 오늘 그 첫 번째 기사부터 할까요? 네, 크리스마스인데 어떠신가요? 뉴스공장 처음 섭외 들어왔을 때 선뜻 하신다고 하셨나요? 그건 먼저 좀 성탄절 궁금해서요. 아무래도 오늘 청취율도 낮을 것 같고 듣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선뜻 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뭐 라이브로 듣는 분들은 평소보단 적을 것 같긴 한데요. 또 다시 듣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또 그런 부담을 드리시는 건 아니고요. 근데 공장장 기다리다가 전화 오는 거 보고 정말 이거 다 채널 돌리고 그럴까봐.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매일 진행자분들이 바뀌어서요. 마치 뷰티 인사이드라고 하는 영화나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또 내일은 어떤 분이 오실까.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기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 네, 첫 번째 뉴스 그럼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기억하실 텐데요. 그 어머니가 국회를 찾아서 소위 김용균법,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의 핵심은 이건데요. 원청의 책임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한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제조 수입과 관련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를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어제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루 종일 국회를 지켰었는데요.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장 앞에서 각 의원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소위 법안 로비를 한 겁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그런 행동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어제 국회는 전부 개정안 처리의 뜻을 모으긴 했지만요. 일부 이견이 있어서 내일 다시 만나서 합의를 시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통과는요. 본회의가 27일에 열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충분히 말할 수 있으니까 좋죠. 제가 이거 방송 들으면서 우리 공장장이 자꾸 말 중간에 끊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오늘은 그냥 마음껏 말하셔도 됩니다. 네. 저 어제 요 뉴스 저도 어디 출연하셨잖아요. 네, 뉴스공장에 그 직접 출연해서 말씀하셨죠. 예, 저도 그 부분에 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네, 울컥하던데요. 정말 참. 우리
김용균 씨 죽음이 정말 예.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24살의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국회, 방송 그리고 언론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법안 통과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잃었던 그 사실에만 모여있지가 않고 또 그것들을 다른 아들들을 죽음을 막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요.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예.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유치원 3법도 어제 뉴스공장에서 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끝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었습니다. 잘 되지 않았었고요. 연이어서 6인 협의체라면서 세 당의 정책위 의장과 교육위 간사가 모였는데요. 역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해서 처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네, 말만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건데요. 사실은 330일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법안 통과라고 하는 게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야지만 그 법이 드디어 제 모습을 갖춰서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상임위에서 그것들이 갇히게 되면 아예 옴짝달싹도 못하게 됩니다. 현재 딱 그 교육 3법,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이 그런 모습입니다. 330일 동안 또 무슨 일이 또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을지 또 알 수 없는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민주주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아주 응축된 소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 표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수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더라도요. 소수가 응축되어서 움직이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무시할 수 없는 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말씀처럼 330일 이후에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립 유치원 소위 한유총이라는 곳의 로비력은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안심할 수 없는 이렇게 말씀을 거죠. 잘하시는데 평소에 공장장께 눌리셔가지고. 아니. 네, 다음 뉴스. 네, 천천히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해 국회 결산을 또 한겨레 신문이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혹은 통과된 법안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18 개헌군 성폭력 공동조사단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 10월 말에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 등에 의해서 성폭행 등 인권 침해를 당한 내용들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진상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성폭행 피해 당했다라고 겨우 밝히신 분들이 17명입니다. 이것도 최소 인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당시에 조사단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시간적 제약, 그러니까 넉 달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일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국회에다가 공을 넘겼거든요. 그러면서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만들어진 지 100일이 넘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자유한국당이 인사추천을 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왜 인사추천을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요. 국회의장이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외에는 모두가 인사추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때 지만원 씨를 인사추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요. 여론의 반발 때문에 물러섰고요. 아예 추천한 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소위 극우 세력에서는요. 왜 지만원이 하면 안 되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늘려서 조사위원 공개 모집하겠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바른미래당의 전현직 지역위원장 등 당원 20명이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기간 입당 신청을 했다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는 바른미래당에서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인사만 1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한때 당 지도부에 활동했던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탈당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추가 탈당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예측을요. 이 한국일보 보도도 야권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입당 계획은 아니지만 6.13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를 출마했던 박종진 전 앵커 등이 추가적인 탈당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댓글 들었는데 회원가입 어려워서 듣기만 했는데 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열혈 환영 멘트 남기려고 가입까지 했다고. 네. 그러니까요. 네. 공장장 있을 때도 안 했답니다.
예, 그런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은지 기자가 이렇게 말을 잘할 줄 몰랐다는 청취자들이 많다는데요. 예, 강원국 작가님 덕분에 재발견된 걸로 우리 둘이 하겠습니다. 꿰차고 앉아서 예. 예, 다음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예. 네, 장자연 씨 사건은 뉴스공장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학의 사건 등과 관련해서 과거에 부실했던 검찰 수사를 다시금 조사하는 법무부 산하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과거사위원회가 원래대로라면 올해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며칠이 안 남은 거죠. 하지만 아직 몇몇 사건들은 조사가 덜 끝나서 활동기간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기간 연장이 가닥 잡혔다라고요. 오늘 아침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과거사위원 과반수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한 연장 여부는 언제 결정이 돼요? 네, 26일 날 마지막 회의가 원래대로라면 마지막 회의가 있다라고 해서요. 내일 관련돼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분위기상은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다른 일간지도 한 달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관계자들 중에서는요. 한 달로는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장자연 사건. 불가피하네요. 그렇죠.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사법농단 뉴스도 오랜만에 전해드리겠는데요. 검찰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었던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을 내년 1월 초에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공개 소환하겠다라고 예고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내년 1월 중순 정도에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의 마지노선을 2월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죠. 예. 네, 그런데 전직 대법관들 연이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다 보니까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재수사 보강해서 지금 1월 달에 순차적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떤 금기 성역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게 역사가 좀 발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내일 개성 판문점에서 서울역에서부터 열차를 타고 참여하는 이산가족 5명이 있는데요.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김구목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이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개성이 고향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당국 대표로는 남쪽에서는 국토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쪽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라고 하고요. 또 눈에 띄는 게 UN, 중국, 러시아, 몽골 대표도 참석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청와대에 있을 때 2000년 9월 18일 날 그 김대중 대통령 참석하시는 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했었거든요. 아, 역사 현장에 계셨네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연설도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벌써 18년? 그 연설문을 쓰셨던 건가요? 아, 그 당시에 연설 비서관께서 해외 그 순방 같이 가셔가지고 어떤 초안은 제가 써서 네. 그때 일본에 계신 비서관께 보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현장을 만드시는 것도 그때 아마 하셨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다 고치셨습니다. 빨간 펜으로 워낙 유명하다라는 것들은요. 책에서도 봤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연말 되면 늘 나오는 뉴스인데요. 교수신문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입니다. 교수들이 뽑은 2018년 올해 사자성어로는요. 임중도원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해야 할 막중한 일들은 많은데 가야 할 길은 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요. 미룬부르라고 해서 비슷한 뜻일 수 있는데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3위는 공재불사라고 해서 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라고 해서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좀 더 계획을 잘 하라라는 격려와 질책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한국일보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하여튼 할 일이 많죠. 그리고 가야 할 길도 먼 건 사실인데 구름이 가득 끼면 비는 내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잔뜩 구름을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성과들 이런 게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과거의 그 사자성어도 좀 오랜만에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박근혜 정권 때는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라는 뜻에서 지록이마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혼탁하다라는 의미에서 혼용무도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파사현정이라고 해서요.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다른 의미의 사자성어가 선정됐습니다. 예, 의미심장했네요. 예, 다음 뉴스. 네, 국외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미 백악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TV 리모컨을 오랫동안 들고 있을 때다라는 식의
미국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2개월 앞당겨 경질했고요. 공화당 밥 코코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트위터 글을 남겼는데 이때가 모두 TV 리모컨 들고 있을 때였다라고요.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혼자서 TV 뉴스 보다가 충동적으로 트위터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위터가 위험하고 혼자 TV 보는 게 위험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옛날 뉴스에 라인스 프리버스 그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 트럼프 침실을 뭐라고 불렀다고 얘기했는데. 예, 거의 뭐 24시간 뭐 끝없이 뭐가 돌아가는.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악마의 작업장이라고 그래요. 예, 한참 이것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예,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그리고 TV를 계속 보면서 혼자 계속 트위터를 열심히 쓴다. 뭐 이런 지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아주 재밌네요. 예, 그럼 마지막 뉴스 마지막 뉴스 전해드릴까요? 예. 또 다른 해외 뉴스인데요.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마오쩌둥의 연설집이 지금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 연설집의 내용들이요. 트럼프 무역 전쟁에서 해법을 찾는다라는 식의 중국인들의 정서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설도 아니고 연설집이 10만 부가 동인하고 거기다 3만 부, 그 이상 5만 부를 더 찍는 기염을 토하면서요. 그런 붐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은지 기자님 가시기 전에 문자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네. 공장장 휴가가 이리 반갑기는 처음입니다. 강 작가님 나오셔서 두 분의 케미 좋아요. 원국이 형 팬 될 것 같아요. 저도 3년째 듣고 있는데 오늘 회원 가입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되시네요. 예, 아니 우리 작가님하고 기자님하고 저하고 잘 맞는다는 댓글들 이 밖에도 참 많습니다. 그럼 하루 알바로 끝내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공장장 오시면 예, 이것만은 알아야 할 뉴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말의 시대입니다. 말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말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의 권력은 말의 권력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말로 운영하는 사람이죠. 제가 오늘 진행하는 뉴스공장 첫 번째 인터뷰 시간에는 대통령의 말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현직 고민정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접 뵙기는 처음인데요. 왠지 연예인 보는 느낌이. 오히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처음에 전화를 받고선 두 분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청와대 라이브 잘 보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왠지 진행을 우리 부대변인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특별히 진행자 없이 이렇게 셋이 같이 자유롭게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천호선 전 대표님은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홍보 수석으로 더 익숙한데 그때 제가 조금 높았죠. 굉장히 높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노무현 재단에 노무현 시민학교라고 있습니다. 시민 정치교육, 시민교육 또는 리더십 교육을 하는 곳인데요. 시민학교 교장이라는 좀 낯선 중책을 맡게 된 지 한 1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별로 할 일이 없다는 얘기시네요. 눈뜻이랑 비슷합니다. 예. 놀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제가 청와대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제 대변인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부대변인은 뭔가 고민이 많을 당시 많은 기자들에게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름이 사실은 천호선 전 대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모범으로 살 만한 롤 모델 대변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저분이라고. 우리 윤태영 대변인 서운해하시겠는데. 사실 저는 대변인을 10개월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5년 내내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참여정부 때 대변인 제일 오래 했던 분은 혹시 듣고 계실지 몰라서 우리 윤태영 대변인이 2년 동안 2번을 하신 거죠. 예. 그건 먼저 밝혀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의 연설을 항상 역사의 기록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준비된 연설문을 다 써서 이제 읽으셨죠. 그에 반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가급적 그 쓴 연설을 현장에서 읽는 것을 좀 마다하셨죠. 심지어 프롬프터 쓰는 것도 이렇게 청중과 눈을 마주치고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말을 하고 하려고 하셨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가 강원구 비서관이 준비한 연설문을 딱 덮고 무시하고 하셨어요. 됐고요. 많이 받으셨죠. 네, 됐습니다. 예. 그러고 그렇죠. 예, 그럴 때 가슴이 아팠죠. 우리 천호선 대표님, 노무현 전 대통령 말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가장 기본적인 건 굉장히 열정적인 직접 소통을 하셨던 분이고요. 말을 이야기하자면 진솔한 직설 화법을 즐겨 하셨다. 사실은 전체적인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그 직설 화법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보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인식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애매하고 모호한 말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권력자들은 애매하고 모호한 말을 하는 게 좀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의 말을 놓고 자기들끼리 해석을 놓고 싸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건 다 자기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의 말들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애매한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걸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진솔한 생각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전달하시는 것들을 즐겨하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려주면 무섭지 않아요. 다 알려줘 버리면 그 해석의 여지를 두고 여백을 남겨둬야 네. 그 진위를 가지고 이렇게 그걸 알려고 하고 이제 그랬을 때 대통령 권력이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냥 있는 진심을 있는 그대로 다 투명하게 내보여 버리면 이제 생각을 다 알아버리면 무섭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가 잘못됐을 때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말에 관한 시비들이 무슨 좀 5년 내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이제 연설만 하더라도 이제 애드리브가 많으셨는데 되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연설을 충분히 준비해 가시거든요. 네. 준비해 가시는데 현장에 막상 가보면 이제 생각했던 거와 다를 때 현장 분위기가 다를 네. 경우 있죠. 이제 그 현장에 가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게 현장에 와 있는 국민은 또 제한적이니까 그 현장에서 그 워딩을 들었을 때 느낌하고 텍스트로 봤을 때하고 너무 또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언론에 의해서 그것이 거두절미되면 맞아요. 전혀 다른 뜻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제 그때 현장에 있는 분들을 보고 할 것인지 언론을 의식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생각하면서 할 것인지가 이제 그 리더마다 좀 다르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현장을 중시하셨던 것 같아요. 세 개를 꼭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충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외 순방을 가면 동포간담회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하시고 동포간담회 때 꼭 이 직설적인 발언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그 마음을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에 가면 해외 교민들을 모시고 이제 연설을 하게 되면 뭔가 고생하는 외국에서 사시는 우리 교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네. 국내 상황을 열심히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껏 얘기하시고 원고 다 빼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진솔하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직설적인 표현이 나오고 그러면은 기자들이 갑자기 기사거리가 생기는 거죠. 시비를 걸. 네. 그래서 기자들이 동포간담회를 공포간담회라고 불렀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 기본적으로 청와대 안과 밖에 아는 게 같아야 된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국민이 주인이다. 네. 주인이 알아야지 누가 아냐. 왜 청와대 사람들이 알고 안 알려주냐. 그렇죠. 청와대 안이 아는 것은 주인인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계셨는데 여기 국내에 계실 때는 여러 이제 그 만류와 제약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못 하실 때가 못 하시는데 이제 많으시군요. 거기 딱 나가면 이제
비서실장도 국내에 있고 네. 얼마든지 특히 이제 동포를 만났을 때 아까 이제 우리 천 대표님 얘기한 대로 반가움 같은 것도 있으면서 한편에서 이제 그 공포 간담회가 된 건 언론에서 좀 그거를 또 예의주시하고 그 기회를 엿보고 이제 그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건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틀림없이 뭐 하나 나온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대요. 순방 갈 때 언론사에. 그 전까지는 돈을 안 받았어요. 비행기값 뭐 체류비를 세금으로 부담했죠. 청와대에서. 제가 알기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돈을 내라고 그랬죠. 비행기값, 호텔비를 다 보내는 만큼 기자들이 이제 함께 가는 기자들이 모두 가지는 않는데 돈을 내고 가게 했던 것이 보이지 않는 불만이었다고 하는데 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겠죠. 근데 이 동포 간담회 말씀이 나오셨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현장에 가시면 이게 너무 보고 싶고 한번 안아주고 싶은 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크게 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느껴지시죠? 네, 확 느껴지고요. 하루 종일 일정이 너무 많고 이제 긴 그 비행 시간 때문에 피곤할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동포 간담회를 미루거나 뭐 이런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럴 만한 사안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그 차이점은 되게 극명하죠. 한 분은 말도 되게 빠르시고 한 분은 말이 참 느리시고 그리고 이분은 아주 달변가이시고 여기는 이제 저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달변가라고는 볼 수 없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대통령을 디스하셔도 됩니까? 저희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전 디스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얘기하는데 네. 달변가가 되셨죠 지금. 그렇죠? 옛날에 좀 어느 아직도 여전히 달변가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말을 끝까지 해보면 이 말을 잘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늘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이 진짜 빠르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는 걸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을 때도 선배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말을 잘하는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라고 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님 두 분 다 특징은 이 정치를 보고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셨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말의 속도나 뭐 어떤 내용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들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었던 대통령으로 남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말 참 잘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보통 우리들이 말을 좀 잘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 말을 잘하려면 무슨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메모를 뭐 잘해야 된다든가. 그 메모는 아무거나 메모하는 거 말고 주로 책에서 많이 소스를 얻는 것 같아요.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갈수록 달변가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이유가 이게 어떤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말을 원래 하던 사람은 아니니 처음부터 아주 달변가처럼 나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숙성되어 있는 말의 소스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잘 발현시키면 되는데 그게 지금은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스들이 책에서 얻은 어쨌든 그 선현들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나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을 책 속에서 또 만나온 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스 하나하나가 결국은 말을 만들어내면서 저 사람의 말은 신뢰가 가고 들을만 하구나. 정말 달변가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문재인 대통령 말의 특징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신뢰 같은데요. 그 신뢰는 한 두 가지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있으시고 네. 다른 한편으로 겉과 속이 같으세요. 네. 왠지 들으면 적어도 그 명실상부하다 이런 네.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점이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속상할 때가 있는 게요. 대통령님의 말은 그 자체로가 다예요. 무슨 속뜻이나 다른 뭐가 의도가 있지 않는데 자꾸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로 저는 기자들 많이 만나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해도 믿지를 않으니 그래서 좀 대변인들이 답답하죠. 자주 많이 하게 되는 얘기가 말씀 그대로다. 맞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도 또 기자들은 또 그걸 해석해야 기사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석하게 되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저런 것조차도 안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시장 가서 상인들께 손 잡아주고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런 것조차도. 근데 막상 가시면 너무 즐거워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아니 왜요? 손잡아 주시는 거를. 그렇다고 시장 상인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아. 정책으로 해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예,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감성적인 면이 없지 않은 분이지만 말은 문재인 대통령과 굳이 조금 비교하자면 훨씬 더 논리적인 것에 중점을 두셨고 정책적인 것, 내용적인 것이 중요하지 그것에 따르는 어떤 감성적 포장, 화려한 수사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사실은 좀 크게 보면 건조한 편인데 국정 운영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연출적인 이미지를 정말 싫어하셨고 그래서 퇴임하실 때 하셨던 얘기가 매일 아침 화장을 하시잖아요. 화장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 자유롭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조금은 약간 결벽적으로 싫어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 문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 뭐 차이점 같은 거. 네. 그 현장 말씀을 하셨는데 다르구나 하는 걸 방금 느꼈는데요. 이제 노 대통령님은 현장 상인들을 손을 잡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늘상 현장에 가면 경호 라인이 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느 누구더라도 아이들이건 어르신들이건 상관하지 않고 늘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이제 저는 이제 캠프 시절부터 같이 왔기 때문에 캠프 때는 선거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여실히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참 초지일관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을 대하는 그 태도도 선거 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실 청와대에서 제일 고맙고 미안한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호하시는 분들. 이 막 국민들 막 몰려오는데 대통령님은 그 속으로 막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늘상 시간이 오바되고 그러곤 합니다. 우리 하나만 차이를 교정을 하고 나가야 될 게 이제 굳이 차이를 얘기해주면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지만 크게 보면은 뭐 경호 라인 무너지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시고 아니 지금 보니까 청취자 문자도 막 와 있는 것 같아요. 세 분이 계시니까 청와대 놀러 온 것 같다고. 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게스트만 나오신다고 했는데 공장장님 없을 때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 보니까 제가 TBS 굉장히 넓고 환하고 좋고 그냥 라디오로만 들었을 때는 되게 조그말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공장장님 없어도 괜찮은데요? 아니 드디어 아나운서 기질이 나오고 계시네요. 우리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연설 중에 우리 기억에 남는 연설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선 천호선 대표님 노무현 대통령 연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연설이 있다고. 가장 유명한 건 아마 독도 연설일 거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호통을 치시는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니 합참의장이니 군 수뇌부들이 전시작전 통제권 하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화를 내시는 게 아주 대표적인 사이다 발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참여정부 평가 포럼에 가셔서 3시간 33분짜리 연설을 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정치 철학과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들이 담긴 아마 제가 보기엔 기네스북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현직 대통령이나 총리나 국왕의 연설로서는 세계 최장 기록 아닐까 하는 그 연설도 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제일 유명한 건 독도 연설이죠. 네. 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 뭐 기억나시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능라도 연설 아니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뽑는.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이 능라도에서의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 같이 이제 수행으로 올라갔었는데 이 15만 명이라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내가 평생에 처음 와봤고
언제 다시 오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곳. 하지만 말과 글이 통하고 저분들의 함성과 어떤 제스처 하나하나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해외에 가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뭐 옵스, 오마이갓 이런 것도 어떤 의도인지를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모든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뭔가 찌릿찌릿하게 통하는 동질감이 굉장히 컸는데, 그 안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하는데, 아유, 막 순간 감동이 울컥 정말 눈물이 뚝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연설이었어요.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얘기를, 그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강원국 작가께서 교통방송에서 나오셨다가 엄청나게 호되게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공격을 받았었던 거 아세요? 이런 말은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다라고 하다가 사실 맞는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 팬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떤 분들은 감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감성적인 언어를 즐겨 쓰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연설도 보면은요, 글로 보면 아주 담백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문학적 어구를 사용한다든지 그 나라의 작가를 끌어다 놓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감성적이게 느끼는데 사실은 굉장히 건조하고, 그래서 이 말도 아주 상투적인 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장에서 평양 시민들 속에서 몇몇 안 되는 우리 한국 국민들과 함께 가서 그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 시민들 앞에서 평화를 얘기했을 때의 그 감동, 그 속에서의 70년을 떨어져 살았다라는 그 현실, 이것이 굉장히 각인되는 거죠. 그 준비 과정은 되게 어떤가요? 연설문 준비 과정은 연설 비서관실에서 올려드리면 그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설을 끝까지 다시금 교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본이 저희들한테까지는 되게 늦게 옵니다. 그건 노무현 대통령 비슷하네요. 거의 그 연설 시작되기 얼마 전까지도 계속 고치시죠. 풀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거의 뭐 이런 설화가 전혀 없으세요. 지금 말로 인한. 대통령, 네. 본인의 스타일 자체가 말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찌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차단하려는 노력들이 지금의 결과를 갖고 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와 철호선 대표님은 이제 어떤 연설이 가장 좋은지를 말씀을 나눴는데, 강원국 작가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좋으셨는지 또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6.15 정상회담하러 평양 가실 때 서울에서 이제 인사말을 생중계로 하셨는데, 그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가운 머리로 회담에 임하겠습니다.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 닿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후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연설 들으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랬대요. 나도 저런 연설문 쓸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와이프가 혼자 옆에서 들고 짠했답니다. 그럼 한번 준비됐다는데 들어볼까요? 예. 저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방문길에 오르고자 합니다. 네.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굉장히 오래전 그 연설 이미 이 음질에서도 느껴지는데 참 가슴이 짠합니다. 역사의 소리 같이 들리네요.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연설은 어떤 걸 뽑으세요? 저는 임기 중에는 뭐 제가 관여를 해서 사실은 별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없고요. 그 전에 그 출마 선언 연설이 있죠. 600년 기회주의 역사를 청산하죠. 조선왕조 600년 이래. 그죠? 그거 정말 가슴을 울리는 명언. 강호 비서관이 쓰신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한번 들을 수 있으면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구는,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밥이치기다.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넌 뒤로 빠져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 그걸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니 많은 국민들을 울렸던 것 같아요. 노 대통령께서 항상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역사에 정의가 승리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리고 기회주의가 판을 쳐왔다. 네. 이거를 이제 조선왕조 이래 계속 그러나 그걸 뒤엎어 보자. 이게 아마 출마했던 어떤 정서적, 정신적 동기랄까 이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출마 연설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정의에 대해서 강조를 참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설 가운데는 아직 안 꼽아주셨거든요. 저는 딱 있습니다. 그 취임 연설인데요. 취임 연설. 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게 세 문장으로 최고의 카피죠. 그걸 또 윤태영 비서관이 항상 자랑하시는 하셨다고 거죠. 본인이. 이것도 어떻게 자료가 있습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오는 배경에는 그 대통령 세 분 대통령 공통점들이 있는 게 굉장히 책을 좋아하시고요. 토론 좋아하시고. 맞아요. 그렇죠? 학습하는 거 좋아하시고. 맞아요. 거기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김대중 대통령은 책을 읽으실 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읽으시는데 어느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궁금하면 그 다음 책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시고 꼭 한 꼭지를 읽고 나면 거기서 내가 얻은 걸 생각해 보시고 다음 꼭지 읽는 스타일이신데 그 마지막으로 뭐 토론이라든가 이 독서가 그 대통령의 말에 미치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렇지 다독하시죠. 책을 많이 읽고 노무현 대통령은 책을 여러 개를 놓고 동시에 읽는 아주 특성을 가지셨어요. 돌아가실 뒤에 그 유언에도 더 이상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건 책 읽기를 좋아하셨던 분들한테 얼마나 이제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을 즐겨 하셨는데 인수위 때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 토론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저는 이제 철렁했죠. 시끄러워지겠구나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무회의를 그 이전까지 굉장히 형식적인 의결을 하는 회의에서 토론을 위한 회의로 바꾸고 그거 1시간 반 하고 중간에 티타임 갖고 또 1시간 반 동안 공통의 국정과제들에 대해서 장관들과 토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의견을 듣기도 하고 집단적인 어떤 지혜, 요새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가졌던 어떤 정책 결정의 합리성 이런 것들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었죠. 높아지게. 그리고 문 대통령님도 텍스트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언제 그러시더라고요. 책을 잘 못 읽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수보 회의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 하셨어요. 대통령의 말도 정답이 아니다.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 언제든지 이 일을 말씀해 달라. 그러니까 그만큼 참모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결은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다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쉬셔야 되는데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3부에서는 제 전문 분야입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는 우리 공장장보다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우리 초대 손님도 제 우군들만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이제 글쓰기 관련 오디오 클립도 같이 했던 분인데요. 백승권 글쓰기 연구소의 백승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MBC 명 드라마 PD시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김민식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휴일날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타방송사 직원인데 제가 TBS에 아침에 이렇게 이제 PD가 아니라 출연으로 나오게 되니까요. 좋은데요. PD시라 제가 마음이 든든해요. 여차하면 여기서 임기응변이 가능하시니까. 아니 근데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첫 출연이신데 어쩜 이렇게
방송을 잘하시는지 1시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좀 제가 타고난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원래. 예.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잘할 수 있겠구나.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그렇고요. 우리 앞에 1시간 하면서는 좀 이 두 분이 워낙 그 나오신 두 분께서 바르신 분들이라 반듯한 분들이죠. 네. 재미는 솔직히 좀 없었는데 지금 가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3부는 좀 우리 재밌게 즐겁게 좀 글쓰기 얘기를 좀 나눠서. 근데 두 분은 평소에 이렇게 아셨나요? 네, 페이스북으로 소통했죠. 예. 저는 되게 우리 김민식 PD님의 삶의 태도 여기로부터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있고요.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제가 우군이라고 그랬는데 네. 저와 인연을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이제 좀 이 회사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유배지에 있을 때 이 억울한 심경을 어떻게든 글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꿀꿀한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때 강원국의 글쓰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글쓰기부터 해서요. 선생님 책 통해서 많이 그랬었고. 3부작 그렇죠. 예, 예. 불후의 명작이죠. 그렇죠. 네. 백성건 선생님도 사실은 저는 손바닥 자서전 특강 같이 이런 그 글쓰기 통해서 두 분 다 저는 스승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스승님들을 이렇게 뵙고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잡고자 네, 달려나왔습니다. 뭐 방송 막 하시네요. 네. 아니, 저는 이제 강 선배랑 그 청와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아침에 이제 그 일과 전 8시부터 글 쓰는 그 참모들 이렇게 데리고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항상 부시시한 모습으로 같이 이렇게 만났던 적이 있고, 또 제가 약간 이제 우리 강 선배를 이 업계에 이렇게 데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강 선배 만났는데 네. 저도 백승권 씨처럼 이렇게 글쓰기 강의하고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아, 원래 이 분야는 먼저 나오셨군요. 아, 그럼요. 제가 선배입니다. 예, 예. 글쓰기 얘기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예. 소리가 지금. 이제 우리 다 이제 글 쓰면서 사시는 분들인데 사실 글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일인데 예. 그 글쓰기에 어떤 매력이 있다면 우리 김 PD님 뭐가 있을까요? 글쓰기의 가장 큰 매력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누군가 기회를 주거나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글쓰기는 저 같은 경우 세상이 나에게 일을 주지 않을 때 난 뭐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혼자서 그냥 글을 썼고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거나 뭔가 내가 어떤 큰 일을 업적을 쌓으면 그걸 글로 표현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힘든 일을 겪을 때 정말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걸 글로 쓰다 보니까 약간 치유받는 느낌? 그래서 저는 글쓰기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서 이런저런 면에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글쓰기 강의하다 보면은 그냥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적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또 심리적으로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글을 쓰면은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저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반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글을 쓰다 보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 혹은 또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떤 이 생각들이 정교해진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약간 글 쓰고 나면은 뿌듯함들이 생깁니다. 그런 뿌듯함들이 또 무언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동력이 되고 그렇게 뭔가 자존감을 키워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PD님 원래 글 쓰셨던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글을 쓴 계기가 혹시 있나요? 일단 시간이 좀 남으니까요. 글쓰기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는 게 사실 먼저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서 좋은 글귀가 있으면은 필사하고 이렇다 보니까 제 글을 좀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독서가 글쓰기로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백 대표님 국문학. 예,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문득 툇마루에 앉았는데 시가 쓰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죠. 예. 그러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글을 쓰는 게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청취자분들 글쓰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자 주시면 바로바로 여기서 고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주셨는데 왠지 들으면 똑똑해질 것 같은 시간. 강원국 작가님 진행 타고나셨어요. 계속해 주세요.
공장장 자리 위태롭네요. 아 정말 무흐한 문자들이 오는군요. 우리 여기 제작진이 지금 올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실제 청취자 의견이고요. 네. 일부 때도 보니까 정말 우리 강원국 작가님에 대한 찬사로 이렇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 왜냐하면 연출이다 보니까 들어오면서 PD 표정을 잠깐 봤거든요. PD님 표정이 밝더라고요. 왠지 오늘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쁩니다. 우리 그러면 실전 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번 오늘 성탄절이고 이제 카드 쓰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네. 우리 그런 축하 문구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쓸 일 많잖아요. 그렇죠. 뭐 생일이라든가 뭐 졸업식. 우리 김 PD님만의 무슨 비법 같은 게 있으신지. 제 비법보다도요. 저는 사실 강원국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늘 하는 생각인데 회장님의 글쓰기나 대통령의 글쓰기에서 저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회장님의 뜻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는 글을 읽는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카드도 그렇고요. 감사 인사라든지 연하장 같은 경우 이 카드를 받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카드 글쓰기의 기본이 아닐까. 그러니까 진정성, 어떤 그렇죠. 진심이 느껴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김민식 PD님마저도 이렇게 강 작가님 칭송대열에 이렇게 합류하셨네요. 아니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원구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면요. 제가 지금 칼자루 쥐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카드나 어떻건 뭐 생일 졸업식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쓰게 되면 되게 의례적인 말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의례적인 말은 받았다는 느낌만 있지 별로 담는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남을까? 독자의 기억을 사로잡는 세 가지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뭔가요? 하나는 어떤 사례입니다. 그 사람과의 어떤 특별한 추억이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인용을 하거나 또 비유를 하거나 이 세 가지는 이 독자 기억 속에 되게 오래 살아남아요. 그래서 짧은 어떤 카드고 짧은 편지지만 적어도 그런 거를 한두 개 정도 넣어서 보내면은 그 사람 기억 속에 오래 이렇게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전 팁이네요. 우리 청취자 문자 들어왔는데요. 첫 줄이 어려워요. 그것만 넘어가면 술술 써지는데 말이죠. 첫 줄 쓰는 팁이 저는 첫 줄을 처음부터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워낙 중요한 첫 줄은 중요하기 때문에 쓰다 보면 오히려 좋은 첫 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낱말 퍼즐 같은 거 맞출 때 왼쪽 윗칸부터 굳이 채울 필요 없잖아요. 아는 단어부터 채우다 보면 왼쪽 윗칸 채워지지 않습니까? 글쓰기는 뒤로 갈수록 생각이 더 숙성되고 좋은 첫 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첫 줄은 쓰는 거가 아니라 발견하는 거죠. 쓰다 보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쓰잖아요. 이 글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이 약간 쓸데없는 말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첫 줄 쓰려고 힘 빼지 말고 쓰다 보면은 쓰고 이제 퇴고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첫 줄이구나 그걸 발견해서 걔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퇴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그 문자 메시지, 그렇죠. 깨톡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뭐 우리 김 PD님만의 저는 사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이렇게 단체 톡방에서 주고받는 글 같은 건 괜찮지만 뭐 이렇게 신경 써서 어떤 누군가에게 뭐 정말 특별히 어떤 전해야 될 메시지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좋아하는 마음이라든지 적어야 될 때는 그냥 그 대화창에서 바로 쓰기보다는 저는 휴대폰 메모창에서 쓰는 걸 저는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고 소리내서 읽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톡 문자라고 하지만 사실 글이 아니라 말이거든요. 그렇죠. 소리로 듣죠. 소리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리내어서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살짝 고쳐봅니다. 그러니까 글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과 소리내 읽어보면 손댈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두세 번 고친 다음에 그걸 이제 복사해서 창으로 옮겨서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이메일 같은 거 하실 때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한글 창을 띄워놓고 문서창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써서 보내는 건 제가 자신이 없어요.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저한테 보내실 때는 따로 하지 않고 보내셨나 봐요. 아니 그때도 제가 메모장에서 사실은 한 건데요. 근데 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아니 정말 우리 김 PD님의 이 삶의 태도가 이거 하나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사실 이제 카톡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문자 같은 경우가 그냥
그냥 프렌들리하게 네. 주고받는 게 네네.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 그렇죠. 때가 있는데 예. 앞부분은 저는 좀 자유롭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이모티콘이나 네. 맞춤법 틀린 게 오히려 더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겸손함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게 필요하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다. 네. 이게 어떤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에 네. 널뛰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의 글을 거꾸로 가라. 네. 자, 우리 널뛰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자, 내가 낮출수록 상대방이 높지 않느냐. 겸손도 이와 같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내용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훅 다가오지 않습니까? 편집의 힘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대방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네.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걸 먼저 보내주고 그다음에 생각을 정리해주는 네. 이런 방식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메일이나 뭐 문자, 카톡 다 그렇게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문자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김 PD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아, 이 방송을 듣고 자소서를 썼어야 하는데. 아, 그리고 또 저것도 있어. 이 그러게요. 방송 1시간 더 연장하자고. 아, 예. 1시간 더 연장하는 건 왠지 제작진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성탄절 아침에도 나와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김 PD님 항상 말하는 것도 그러시고 예. 재치, 유머가 넘치서 이 글 속에 그런 거 담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그 요즘 이제 즐겨 읽는 그 제임스 서버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재담가는 타인을 희화화하고 풍자가는 사회를 희화화하며 유머 작가는 자신을 희화화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에 사실 사람을 웃기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은 자학 개그인 것 같아요. 함부로 어떤 타자나 어떤 대상을 비판하거나 풍자하거나 조롱하다 보면 약간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나를 낮추는 거는 쉽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항상 글 쓰거나 이렇게 강연 시작할 때는 제일 간편한 거는 저의 이 가난한 외모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일단 빵 터집니다. 그럼요. 확 먹힙니다. 네. 제가 외모의 가난함은 저도 김 PD님 못지않게. 이게 뭐 저는 사실 서민 교수님한테 보고 배웠는데요. 저분은 정말 내가 따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거기는 그 자학 개그는 정말 따를 수 없는. 예.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러니까 웃기고 싶을 때 제일 쉬운 거는 나를 희화화하는 게 쉽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 웃기려다가 조금 이렇게 불편해지거나 요즘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당하죠. 그런가요? 무리하게 하다가 예, 여기 방송에서 김경수 지사 얘기했다가 그 우리 백 작가님은 최근에 이 보고서의 법칙이란 책을 이렇게 대놓고 광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보고서의 법칙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분야에 새로운 또 강자가 나타난 거죠. 직장인들 위한 글쓰기 책이죠. 저도 봤는데 아주 진짜 좋은 책입니다. 특히 그 직장인들 보고서로 고민들 많잖아요. 많습니다. 이 방송 듣는 직장인들 위해서 엑기스를 한번 풀어주시죠. 다들 이제 보고서가 사실 쓰는 사람도 힘들고 또 그걸 받아보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간부들도 힘들잖아요. 그게 우리 직장사의 문화 아닙니까? 저는 이제 보고서를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은 뭐 되게 창의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지만 형식을 좀 통일화하면 그럼 일단 사람들이 그 형식 속에서 들어갈 내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글쓰기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또 읽는 분들도 서로 약속된 어떤 그런 구성 형식으로 이렇게 읽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고서는 루틴한 글쓰기다. 이게 무슨 뭐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서로 그 가장 내용들을 최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 형식을 마치 템플릿처럼 만들고 여기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붓기만 하면 그야말로 주물에 어떤 샘물을 부으면은 뭐 이렇게 솥이 나오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제 책에는 이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팁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마치 강의 들은 것처럼 할 수가 있고
또 실제 실습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책 했습니다. 홍보는 거기까지만. 예예예. 보고서의 법칙 책은 그만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문자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 김 PD님께 책을 읽고 난 뒤 감상평은 어떤 식으로 이 책 그 감상평 많이 쓰시죠? 여행기 그쵸. 같은 거. 예, 여행기도 그렇고 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고. 블로그에 예. 많이들 쓰시잖아요. 예.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책을 읽을 때 항상은 뭐냐면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여기서 딱 한 줄을 내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한다면 어떤 글귀를 소개를 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갈피를 해두죠. 나중에 다 읽고 나서 보면 한 4-5페이지 정도의 글을 내가 해놓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남기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대목을, 그러니까 내가 책을 하루나 이틀 정도 걸려서 읽었다면 이것을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딱 1분 동안 이 책의 핵심을 내가 전달한다면 무엇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예전에 영화 잡지에서 왜 영화 20자평 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책을 소개하는 습관을 약간 그 연습을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짧게 요약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을 결국 잡는. 그렇죠. 우리 김 PD님 올해 책 나온 거 있죠. 예. 매일 아침 써봤니라는 책을 냈고요. 7년 동안 블로그에 매일 글을 올린 걸 가지고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예, 파워 블로거신데 네. 그 무슨 그런 거 좀 늘리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이게요. 그 SNS나 이런 데서 이렇게 팔로워 인스타나 이렇게 늘리는 방법은 저는 저기 새로 생긴 그 맛집이 단골을 늘리는 요령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영업 시간을 준수하고요. 맛과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같은 간격으로 같은 시간에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언제가 되면 글을 새 글이 올라온다라는 걸 알고 이제 오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오다 보면 단골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글을 특히 SNS상으로 글을 쓸 때는 같은 시간에 정해진 간격으로 글을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계속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네. SNS 할 때 정말 이건 하지 마라. 저는 사실은 주취 문자 정말로 술 취해서 문자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이 본인의 흥에 젖어서 올리는 글은 본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그 조직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가끔은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 조심하겠습니다. 음주 문자는 우리 조심해야 될 거 SNS 하면 예, 조심해야 될 저도 마찬가지로 술 먹고 이제 SNS에 올리는 거죠. 자주 하시잖아요. 저는 뭐 자주 하지만 그렇게 큰 사고는 별로 안 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술을 먹고 나면 어떤 자기애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애가 넘치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을 과도하게 이렇게 해석하거나 과도하게 표현을 해서 정말 그 다음 날 얼굴을 들 수 없는. 오늘 TBS 나온다는 거 왜 이렇게 밤늦게? 아니 그거는 우리 이 프로그램의 이제 시청률을 높여야 되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올리면 한 1,000명이라도 더 들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나 밤에 너무 늦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다 이제 충정 어린. 뉴스 공장에 나오는 건 만방에 알려야죠. 어떤 분은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맞긴 맞죠. 선생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참 좋은데요. 네. 이 사람의 글은 꼭 읽는다. 네. 당대 최고의 문장가를 꼽는 저는 김훈 선생님이 꼽는데 역시 혹시 두 분들은 저는 조금 이제 뭐 당대라고 할 수 있나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럼 법정 스님의 글을 최고의 문장으로 뽑습니다. 법정 스님은 좋은 글이 가져야 될 거의 모든 미덕을 갖고 있어요. 뭐 내용의 어떤 깊이도 그렇고 그것을 전개해가는 방식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그림을 잘 그려주면서도 생각을 또 잘 정리해주는 이런 조화들이 잘 이루어진 게 바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거기 나온 그런 에세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서민 선생님 글을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 서민 선생 인용이 많이 되네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전 사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특히 지난 정권 그 2번의 정권 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울 때 보통 근데 이 싸울 때 글은 뭐 비장해지고 좀 이렇게 너무 우울해지거나
불편해질 수가 있는데 선생님 항상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유쾌하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싸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서민 선생님의 글을 사실은 항상 읽을 때마다 공부가 많이 서민 선생님 글 보면 택견 같아요. 몸에 힘 딱 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예. 정말 이렇게 딱 뭐가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분명한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 중간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 공장장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참신한 인물들이 나와서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신진기회라고 누군지 예.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하고 있고요. 예. 김민식 MBC PD 안녕하세요. 그리고 백승권 글쓰기 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알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는 강원국입니다. 네. 그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아요? 그 글쓰기는 재능이 필요한가, 노력으로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문학적 글쓰기를 하려면 재능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문학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뭐 일이나 또 자신의 어떤 생활을 잘 경영할 정도의 이런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데 이건 재능하고 상관없어요. 이 영역은 정말 기술의 영역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맞습니다. 운전면허에 비유하거든요. 우리 운전면허 따는데 재능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면허 한번 따고 나면 평생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원리들만 체화한다고 한다면 그럼 평생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럼요. 글을 써가면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글을 많이 써야 좋아진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학 글쓰기가 아닌 바에는 재능이 필요 없다라고. 혹시 김 PD님은 본인이 뭐 재능을 타고났다고 전혀 착각하고 그렇지 있거나 전혀 그렇지 예,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저는 드라마 PD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되게 이게 막 감독님 소리 들으면서 되게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드라마 PD라는 게 회사에서 일을 안 주면은 그냥 바보예요. 왜냐면 작가가 대본을 쓰고 배우가 연기를 하고 카메라 감독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글쓰기더라고요. 그리고 말만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뱉고 말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쩌면 재능을 타고났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글은 혼자서 계속 이 사람이 그걸 몇 번을 수정했는지 1년, 2년을 다듬은 글인지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놓을 때까지 꾸준히 고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재능보다는 어쩌면 노력이 더 빛을 발하는 분야가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엉덩이로 쓴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해밍웨이도 초고는 자기께 다 쓰레기고 그렇죠. 걸레라고 그랬고 예. 그걸 수십 번 많이 고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건 최종본을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것과 내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죠. 이렇게 안 쓰지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뭐 이렇게 글을 잘 써. 근데 이건 다 재능인 것 같고 나는 되게 그렇죠. 쓰레기 같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사람도 수많은 시간 동안 그걸 수정을 하는데 그게 안 보일 뿐이죠. 그 노력이 우리는 안 그분한테도 보일 비하인드 뿐이지. 스토리는 있는 거죠. 그렇죠. 톨스토이도 거의 한 작품마다 100번 이상 다 수정을 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강원국의 글쓰기 그 선생님 저서에서 가장 와닿았던 대목이 그거예요. 글은 고쳐 쓰기다. 한 번에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고쳐 쓰라는 그 말씀이 저는 제일 와닿았어요. 잘 쓴 글은 없다. 잘 고쳐 쓴 글만 이런 주옥 같은 명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명언입니다. 선생님 이 시간 이렇게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그냥 매주 이렇게 한 번씩 글쓰기 특집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런 분 있잖아요. 내가 말은 좀 잘하는데 예. 글쓰기가 잘 안 된다.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런 처방을 분들도 하시나요? 사실은 저는 말하듯이 일단 촉으로 쓰는 거죠. 말하듯이 일단 편하게 쓰고 그런 다음에 이걸 글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고치면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냥 녹음하라 그래요. 네, 녹음하고 녹음한 내용을 녹취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써야 될 내용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태고를 해가면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독스 이런 그 글쓰기 앱에서 음성 지원됩니다. 말을 한 게 곧 또 그렇죠. 글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글의 경계가 거의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말이 자신 있는 분들은 말로 다 글을 쓰면 됩니다. 이번 댓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세 분 문자에. 공개 방송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 강원국 작가님이 연예인 스케줄이라 모시기가 힘들다는 제작진의 외로운 크리스마스네요. 집에서 듣고 있어. 글로 사랑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성에게 호감 주는 글쓰기 비법 없습니다. 예, 아니 뭐 혹시 단호하게 없으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럼요. 다 모든 사랑은 글로 시작됩니다. 네. 여기서 제 그걸 잠깐 연애 그 차로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세요. 저는 집사람에게 빈노트를 예전에 선물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빈노트에 제가 매일 만날 때마다 한 편씩 아내를 사랑하는 그 연시를 쓰면서 정말 하여튼 뭐 이거 뭐 나중에 어디 드라마에 장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글쓰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없다 그 이유는? 바꿀 수 있죠. 우리가 똑같이 어떤 이를테면 이제 피트니스 강사가 있어요. 그냥 피트니스만 잘하는 강사와 글을 잘 쓰는 피트니스 강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대중한테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혀 새로운 기회, 전혀 새로운 차원에 이렇게 돌입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죠. 저는 백성근 선생님 새 책의 그 보고서의 법칙에 앞부분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직장인들이 새해가 되면 영어 학원을 끊는데 사실은 영어 공부보다 글쓰기 공부가 직장인의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을 바꾸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강의 가서 이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이제 그 직장에 다니는 때까지의 나이가 그 이후 기간보다 길죠. 예를 들어 제가 50까지 직장을 다녔다면 100살 못 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 다니는 기간은 주로 읽고 듣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조직의 분위기를 읽고 상사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것을. 근데 그 이후는 이 직장을 나와서는 말하고 쓰는 삶이다. 말하고 쓰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삶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틈틈이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다 뭐 조직이라는 테두리를 나와서 오로지 나로서 그렇죠. 나의 역량만으로 승부를 거는 시기인데 글쓰기만한 공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 다닐 때는 나 어디 다니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나와서는 나 자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일 수 있는 것은 내 말과 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세컨드 라이프 다 관심 많잖아요. 글쓰기는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평생 할 수가 있어요. 하고 나면 이제 뭔가 남잖아요. 약간 그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책 쓰기 한번 도전해 보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글쓰기 고수 백승권 대표와 MBC 김민직 PD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시간입니다. 칭찬 일색인데요. 오늘 진행자 너무 좋습니다. 최고. 공장장 부재 중인데 분위기 너무 좋네요. 공장장 없을 때마다 나와주세요. 주말 뉴스 공장 받아놓으셨네요. 오늘 인터뷰 주말에 꼭 재방 부탁합니다. 오늘 특집이군요. 이런 특집 좋아요. 뉴스 공장 알려뷰. 뉴스 공장이 우리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넙죽 받습니다. 세 분 대통령의 말씀 크리스마스 아침 선물이네요. 강원국, 천호선, 고민정 세 분 말씀 세 분의 대통령 성탄절 선물입니다. 또 강원국, 천호선, 고민정 세 분 대통령 관련 고정 코너 가면 안 됩니까? 제작진 지금 듣고 계시죠? 강 작가님 오늘 진행 능력을 발견하신 듯이요. 지금까지 불친절한 A였습니다. 과학 같은 소리 하네. 정통과학 팟캐스트계의 선두주자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방송으로 들으면서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데 늘 아쉬웠거든요. 이렇게 우리 저 공장장이 시간을 뒤에 항상 조금 줘가지고 오늘은 좀 시간이 그나마 좀 이 처음 프로 시작할 때는 20여 분을 약속받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5분을 넘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오늘은 2018년 연말 결산 하신다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이제 백승권 작가님하고 김민식 PD님 나오셨잖아요. 두 분 다 잘 아는 분인데. 그래요? 아까 백승권 작가님이 여기 한번 나오는 게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저는 2년 반 동안 매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점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으셨군요. 항상. 제 후손들이 좀 이 덕을 받고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제 딴지 기자 출신으로 20년 동안 딴지 기자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글쓰기를 많이 한 편인데 사실 글쓰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과학적 사고다. 라고 이제 직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또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팟캐스트 과학화가 앉아있네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외모가 우리 공장장하고 좀 비슷하세요. 공장장보다는 훨씬 낫고요. 가까이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올해 결산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진지한 결산을 하기 전에 올해 최고의 히트작이 무엇이었나 제 개인적으로 뽑아보면 지구 평면론자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좀 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공장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구가 이제 그 구형이 아니고 접시같이 평평하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제가 아마 재작년인가 작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급기야는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가 없다고 주장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호주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 지구가 평평하기 위해서는 호주가 존재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호주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연기자이며 예, 호주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진지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소개해드린 것이 과학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코너 프로그램이었고요. 예, 혼자 그냥 다 그렇게 하시네요. 그럼 인상에 남는 게 청취자가 인상에 남는 게 아니고. 네, 청취자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니까. 오늘 뭐 몇 가지 키워드. 네,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 올해 얘기한 것 중에 비과학 논란, 건강에 좋다는 것들의 그 허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음이온, 라돈 침대. 예, 이 라돈 침대 사실 너무 큰 뉴스였기 때문에 뭐 방사능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다루긴 했는데. 그보다 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시중에서 물건으로 제품으로 많이 팔고 있는 뭐 팔찌라든가 기타 등등 음이온도 또 공기 정전기 또 많이 들어가고요. 음이온과 게르마늄 이런 것이 아무 효과도 없다라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 과학계에서는 다 알던 얘기입니다. 원적외선도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건강에 일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검증된 바도 없고 원리도 잘못돼 있고 시중에서 말하는 것과는 그 얘기를 제가 좀 강하게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음이온이나 게르마늄 관련된 거 부모님에게 또 새해 선물이라고 드리고 해봤자 기분은 좋으시겠지만 건강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 업계에서 무슨 연락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걱정을 했는데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장장의 성격이나 뭐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예. 그리고 과학적으로 싸움은 이기기 힘듭니다. 그쪽에서.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효과라는 거. 아직도 이걸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제 아는 분 중에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피라미드 모자를 만들어서 머리에 늘 쓰고 업무를 보시던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저 이 주변에서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셨던 분도 계시고 지금도 동파이프 같은 걸로 피라미드 만들어서 이제 집에다가 설치하고 그 가운데 앉아 생활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가깝게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 못 봤는데. 예, 주변에 이런 사람이 흔하면 지금 사회가 좀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어쨌든 재미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걸 정말 맹신한다면 그게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라돈 침대 얘기 그때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기 때문에 드렸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조차 금강약돌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게르마늄 원적외선 음이온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뭐 민족성인지 뭔지 북한에서도 금강약돌이라는 이 돌, 장수석, 건강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시 금강약돌에는 칼륨, 마그네슘 등과 함께 게르마늄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북은 정말 하나다. 피는 물보다 속일 수 없죠. 네. 이런 성향들이 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역시 이것도 정확하게 금강약돌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서 하지만은 이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근데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하지만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개성하고도 이 뉴스공장이 연결하던데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언젠가는 저 북쪽에도 이렇게 북쪽에도 알려지겠죠. 알려질 날이 오겠네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남북 관계 역시 훈풍 속에 북한의 과학 어디까지 왔나. 예, 북한 과학 얘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IT 쪽
생각보다 발달돼 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 뭐 북한 내부에서 쓰는 거지만 페이스북 비슷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비도 있고 사진 보정 어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자체에서 개발한. 예. 북한은 외제 국가를 잘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이 일단 북한에 보급된 수가 500만 대가 훨씬 넘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북한이 기초과학도 좀 많이 발전해 있죠. 기초과학들이 발전된 분야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초과학인데 뭐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쪽의 기술을 그만큼 발전시킨 걸 보면 기초과학 쪽에 은근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 과학계 특징 중에 하나는 기초과학도 그렇고 이 과학에서 실패했을 때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과주의가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우리는 북한 같으면은 뭔가 잘못하면 뭐 미사일 발사하다 실패하고 뭐 하다 실패하고 하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아우지 탄각으로 보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 우리보다 더 관대하다라는 그게 이제 북한 과학계를 아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또 놀라운 면이 있고요. 의료 기술도 북한이 굉장히 앞서 있다고 들었는데. 의료 기술은 사실 장비 부족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 책 한 권만 던져주고 한 30일 후에 가보면 이미 그 내용을 토대로 진료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 신휘영 소장님이 평양의대를 또 여러 번 가셨어요. 평양을. 그래서 거기서 그 수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바가 거기도 있어서 의대가 제일 뭐 이렇게 선망하는 그 의대보다는 요즘 과학자가 더 선망하는 직업이라 예. 한국 과학자들이 들으면 배가 아프겠죠. 아까 스마트폰 500만 대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IT 쪽도 굉장히 네 꽤나 발전하고 있고요. 자기네들 스마트폰도 생산하고 있고 자기네들 태블릿 PC도 생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뭐 나름대로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나 뭐 미국의 최고 사양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꽤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이분들은 앱을 사려면은 앱 가게에 걸어가셔야 됩니다. 걸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앱을 그 기계에 끼워서 전송을 받아서 예, 앱 시장에 직접 가셔서 예, 그런 식으로 그쪽에 가셔야만 앱을 살 수 있는 얼마 전까지 그런 시스템이던 지금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고 어쨌든 북한이 생각보다 이런 쪽에 많이 발전돼 있고 기술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때 좀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과학자 우대하고 이런 것도 좀 네, 신선한 얘기죠. 그런 거는 지금 이제 과학거리라고 또 북한에 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무슨 뭐 굉장히 고층 건물 많고 아주 최근 화려하게 지어놓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도 또 과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이 돼 있다. 김정은 시대부터 지금 그렇습니다. 김정일 때도 약간 그런 거 있었나 본데 김정은 시대가 돼서 아주 확실하게 좀 그렇게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우주과학도 경쟁력이다. 경제력이다. 또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 독자 개발 한국형 발사체의 누리호의 핵심 엔진 개발에 성공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시험 발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뉴스공장에서 저희가 많이 다뤘었습니다. 거기 단장님도 저희가 모셔가지고 뭐 전화 인터뷰도 하고 직접 모시기도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제 진짜로 10년, 20년 내로는 우주 경쟁이 심각하게 이렇게 열기를 띠게 되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이미 로켓 발사 수가 앞서 있습니다. 매년. 중국은 굉장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뭐 일본 주변에 심지어 인도가 화성 탐사선을 보내고 일본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달 뒷면을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할 로켓을 지금 발사를 했거든요. 이런 이제 그 사업들이 진행을 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 빠른 시간 속도로 우리가 이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기타 등등의 나라들의 속도에 크게 늦춰지지 않도록 지금 이미 좀 늦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로켓을 지금 누리호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해서 이 발사체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 나사는 또 화성에 새로 우주 그렇죠. 탐사선을 도착을 시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하 5m를 파고 들어갈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수십 번을 갔지만 땅을 5m씩 파고 들어간 적은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제 어쩌면 뭐 생명체로 박테리아라도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우주 산업의 규모라든가 우주 민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우리 빨리 좀 자극을 하고 따라잡자 이런 게 또 전반적으로 올해 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지금까지 과학 같은 소리 안에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였습니다.